바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오시게 해서 다 들리시나요? 혹시 그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실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저희들이 딱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 오늘 드릴 말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미리 자료들은 다 받으신 거죠? 어떠신가요? 다 네, 다 나눠드렸습니다. 예,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가 한의정 협의체 진행 경과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보도 자료를 두 종류의 보도 자료, 그러니까 의협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자료하고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보도 자료하고 그렇게 총 세 종류의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두 가지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세 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예, 빠진 거 예, 자료를 좀 확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부언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부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던 한의정 협의체의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의정 협의체 진행 경과라는 자료를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쪽을 먼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3쪽 보시면 그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의 합의문안이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합의문안 내용을 보시면요, 1항은 교육 통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2항은 기존 면허자들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의정 협의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특히 구체적으로 주로는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2015년 처음 모였을 때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의 규제 기호틴의 하나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권 제약이 꼽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의정 협의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 복지위에서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동시 입법 발의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나서 그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당사자,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 한의사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논의를 하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 건을 보낸 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의정 협의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되는 논의를 하는 곳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지난 3년 동안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2015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받고 나서 올해도 그랬고 의협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만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의료 일원화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 일원화를 의대로 삼자는 주장은 의협의 주장이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당연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거로 기대를 했죠. 그러나 의협의 주장에 따라서 이 한의정 협의체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논의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지금 2015년에 3페이지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가안이 나온 거죠. 당연히 그 가안이라는 게 애초에 의료 일원화의 가안이라는 게 교육을 어떻게 서로 간에 통합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기면허자들의 면허 범위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합의 문안도 1항에서는 교육 통합, 2항에서는
기면허자들의 면허 통합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아마도 의협의 반대 때문에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합의문에 사인을 하기 전에 이 합의문안이 외부로 유출이 됐고, 유출이 되면서 이제 의협 내부에서 큰 반대 의견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 2015년의 합의안에서 출발해서 일어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2018년 7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었죠. 논의들이 있으면서 우선 어떻게 되냐면, 기면허자에 관한 문제는 1번안에서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1번에 의료 일원화와 의료 통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 일원화는 교육의 통합이고 의료 통합은 면허의 통합이다. 제목을 보시면 교육과정과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 의료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안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2번은 포함된다라고 해서 먼저 1번 안만 가지고서 합의하자는 논의가 나왔다가, 그 1번 안 중에서 의료 통합의 개념이 기면허자의 면허 통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의협 측으로부터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기면허자의 면허 통합은 별도의 항목으로 빼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5페이지 보시면은요, 5페이지 상단과 같은 합의를 2018년 8월 31일에 하게 됩니다. 이 상단 합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2015년 합의에서 교육통합과 기면허자의 면허통합을 1번과 3번으로 나눠서 기술한 겁니다. 2015년 합의의 정신을 그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1번에서 교육과정의 통합, 그리고 3번에서 기면허자의 면허통합, 그리고 2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의료발전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8월 31일까지고요. 여기까지가 한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양쪽의 대표단들이 모여서 합의한 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합의안에 바로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의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요일까지 시간을 주면 의협 내부에 가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통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까지 기다리게 되죠. 수요일이 9월 5일이에요. 9월 5일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 안에서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면허 통합 방안이라는 단어가 의협 내부 회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단어를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꾸면 내부를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의사를 저희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합니다. 한의사협회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표단이 이미 모여가지고 합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작구를 수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협의 일방적인 그 주도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고, 사실은 기존의 합의에서 한의계가 뭔가 손해를 보고 물러서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의계 내부는 아주 격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하고, 그래서 미래의 의학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육통합, 면허통합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해서 한의사협회는 대승적으로 이러한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에도 한의사협회는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은 뭐였냐 하면,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단어 속에는 의료기기 사용권, 그 다음에 교차 진료, 기면허자들의 면허 통합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애초에 1항에서 교육통합과 면허통합이 1항에서 같이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항과 3항으로 나눈 만큼 기면허자들의 면허통합 또는 해결 방안 부분과
교육통합 부분은 동시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의협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협이 정작 본인들이 수정 제안을 해놓고 그 내용을 파기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월 10일에 한 겁니다. 자,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이 한의성 협의체 진행 경과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의성 협의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의료 일원화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쪽은 의협입니다. 한의협은 그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의 합의문 안에서 그 합의문안을 수정하고 변경해 가면서 계속해서 수정 제안을 한 쪽도 의협입니다. 그 수정 제안들을 한의사협회는 두 차례나 수정을 해가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일원화, 의료 통합을 1항에 함께 규정한 것을 의료 통합 부분을 따로 사망으로 빼는데도 합의를 해줬고, 그 사망으로 뺀 의료 통합 단어를 해결 방안으로 바꾸는 것도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수정 제안은 의협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의협 최대진 회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전 8월 31일까지의 합의안은 양 협회의 대표단이 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수정 제안은 대표단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의사협회의 수정안은 대표단이 한 것이 아니라 최대집 회장이 직접 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0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는 대표단의 합의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회장이 직접 수정 제안을 하고 한의사협회 회장인 제가 받아들였는데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대표단이 아닐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신의와 성실성을 제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8월 31일의 안과 수정된 안에 결론부가 한 줄 더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는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 문구는 어떻게 해서 포함되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장과 제가 이 3자가 만나서 합의하에 삽입한 문구입니다. 이 최종 수정 제안이 어디를 봐서 대표단의 가안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최대집 회장님은 이 수정 제안을 반드시 의협 내부에서 통과시키고 싶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8월 30일에 나온 최종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면허 통합이라는 단어를 해결 방안으로 바꿔서 내부를 설득하는 데 좀 더 유리하게 만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와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부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집 회장님이 의료 일원화, 의료 통합 합의를 하겠다는 기조를 굳게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그 믿음에는 제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으면 나는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의협 내부가 설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협상에 임한 상대방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 저 최유경에 대한 성실한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9월 10일 기자회견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금까지 3년을 이어왔던 협상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 협상 상대방의 존립 근거를 통째로 부정하는 그런 거친 언사를 써가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게다가 마치 이러한 협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최대집 회장의 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전 협의체의 진행 경과를 여러 기자분 앞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협의체 진행 경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마치고요. 요거는 제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의협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린 보도자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의협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이고요. 또 하나는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저희들의 주장과 실천 지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박 자료는 2번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박자료 2번에서 의협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오류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의학이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역사 왜곡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정반대입니다. 한의학은 원래 한반도의 국민 건강을 지켜오던 유일한 의학이었죠. 개화기에 서양의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새롭게 만난 서양의학과 기존의 한의학을 잘 결합해서 새로운 의학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주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의사라는 단어는 이미 한의사를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오히려 서양 의사를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용어는 당연히 그랬고, 그리고 이 광무 3년의 대한제국 칙령 치료를 보시거나 광무 4년 다 1899년, 1900년입니다. 관보 제 1473호의 의사규칙을 보시면요. 이때 의사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의사의 정의는 전부 지금의 한의사를 정의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립의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의학교를 만든 거죠. 그 국가가 만든 의학교에 의사들 양성의 지침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통합해서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한다는 것이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한의사들이 서양에서 들어온 약물,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서 실제로 책을 쓰기도 합니다.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지식 같은 것들이 대거 한의계로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한의학이 서양의학을 만나서 통합하고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이 당시에 다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의학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한의사 제도를 갑자기 폐지해버려요.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의사만 다룹니다. 그 한의사 제도는 의생이라는 것으로 격화시키고 그나마도 1943년인가는 의생 제도조차도 폐지를 시킵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한의학과 한의사는 말살하는 정책으로 갔고 그동안의 일제에 의해서 이식된 서양의학과 양의사가 기득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석영 선생이 한반도 한의사 면허번호 6번입니다. 이분이 다들 아시는 종두법을 보급한 장본인이고 초대 관립의학교 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맡았던 직역이 한의사였고요. 국가 방역체계를 담당한 직역이 한의사였고요. 서울대 의대의 초대 학장이 한의사였던 것입니다. 한의학이 내재적으로 발전을 했다면 당연히 서양의학의 문물 그리고 현대 과학의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많은 발전을 이뤘을 것입니다. 중국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엔 중의대가 있고 중의대를 졸업하면 중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 중의사는 현대의학의 모든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합법이고 모든 수술도 합법이고 모든 현대의약품 사용도 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중의대를 졸업한 중의사의 면허 범위는 서양의사와 동일합니다.
중국의 광안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북경에 가시면 광안문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외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방병원입니다. 이 한방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중의사들이 합니다. 그들은 그 백내장 수술을 중의수술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중의수술이냐? 수술용 메스의 칼끝을 살짝 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백내장을 더 쉽게 긁어낼 수 있답니다. 그 수술용 메스의 칼끝을 휘게 만든 것은 황제내경의 구침 중에서 수술용 침의 아이디어를 응용해서 만든 거래요. 여러분, 황제내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한의서적인데요. 거기에 구침이라고 해서 침의 종류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침의 종류 9가지 중에서 5가지 침이요, 외과 수술용 침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외과 수술용 칼입니다. 그게 황제내경의 구침 중에 5개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그 외과 수술용 칼,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문서에서 외과 수술용 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메스를 변형한 다음에 그 메스를 써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은 한방 수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중의학의 현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 중의학은 내재적 발전을 한 겁니다. 그 내재적 발전의 과정에서 현대의학, 현대과학,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낸, 지금까지 축적해낸 모든 문명을 총망라해서 한의학에 접목을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 중의학은 수술도 하고 현대의학도 쓰고 현대의료기기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한의사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한의학을 내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한국 한의학이 또는 한국 한의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엑스레이 쓰는 거 하나 가지고서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제시대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의학이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한의학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유일한 의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일제강점기에 그 역사가 오히려 명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의사협회의 사실 왜곡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학은 한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방의 폐해가 심각합니까? 양방 독점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양방 독점의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양방 독점이 어떤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상세하게 내용으로 써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약침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서 어떤 종류의 불법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그냥 약침 시술은 안전하지 못하다고만 합니다. 세계의과대학 목록에도 한의대가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모든 한의과대학은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등재되어 있었어요. 모든 한의과대학은 세계의 관점, 전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의과대학의 일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중국 중의대 들어있고요, 중국 중의대 다 들어가 있고, 몽골의대, 베트남의대,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대, 한 56개인가 되는, 50몇 개 되는 전통의대도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한의대가 중국 중의대나 몽골 전통의대나 베트남 전통의대보다 의대로서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한의대도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다 들어있었어요. 이거를 뺀 사람이 누구냐?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가 항의하고 나서가지고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멀쩡하게 들어있던 한국 한의대들을 삭제했어요.
그 삭제된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삭제된 것을 지금도 저희들이 다시 등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직접 이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한의과대학을 재등재하라는 강력한 의사 표시를 담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이 세계의과대학 목록을 등재를 담당하는 위포마라고 하는 WFME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이 위포마를 방문해서 한국한의과대학이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다시 등재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들어있던 목록에서 자기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빼놓고는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들어있지조차 않은 한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이런 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의협의 갑질이고, 독점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폐해인 것입니다. 한방 부작용 치료에 무개입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방의 부작용 치료, 양방이 외면하는 환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한의계는 전통적으로 4차 의료기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종합병원에서도 외면하는 환자들, 소위 기능성이라는 이름을 단 환자들, 만성이라는 이름을 단 환자들, 큰 병원 가도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는 환자들, 양방에서 너무 오래 치료하다 보니까 잔뜩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 이처럼 양방의 부작용, 양방이 외면하는 질환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환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보도자료 1번 독점구조 철폐와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저희들의 주장을 담은 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여러분은 한의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의학을 배우는 한의과대학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한의과대학 교육의 약 75%는 현대의학과 의생명과학입니다. 약 75%. 75%가 현대의학과 의생명과학이라는 말을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협 산하에 있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2년에 연구 결과로 발표한 사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의과대학은 의학과 한의학을 배웁니다. 발전된 현대의 과학들과 전통의 한의학을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발전된 현대의 의생명과학 그리고 현대의학을 75% 배우고요. 전통의 한의학을 25% 배웁니다. 이 둘을 합한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현대 한의학은 통합의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대 한의학을 가르치는 전국 12개 한의과 대학은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의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한의사들은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환자를 진단할 것을 국가가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KCD라고 부릅니다. KCD는 한국형 표준 질병 사인 분류입니다. 한의사는요, 대한민국 25,000 한의사는요, 한국형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의 질병명에 입각해서 환자를 진찰해야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찰료를 줍니다. 그 진단 하에
환자를 치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줍니다. 국가가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의 진단명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그 진단명에 입각해서 한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의사는 비염을 진단해야 됩니다. 한의사는 축농증을 진단해야 됩니다. 한의사는 간염을 진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간염을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지식이 있으면 간염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